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의 부동산 톡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석 이후에 떤 이제 부동산 많이들 친지분들하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장을 좀 지켜봐야지만 어떻게 움직임이 나타날지를 하반기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사들이 어떤 게 나오나 보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좋은 마이크로 주문을 했는데요. 도착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추석이라서 좀 늦어지는 겁니다. 마이크 상태가 조금 좋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사가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요.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볼까요? 아직 바뀌지 않았네요. 96%가 미분양, 부산 부동산에 무슨 일이, 이런 기사입니다. 오늘 날짜 9월 27일이고,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5분입니다. 자, 일단 이거는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부산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공급이 과잉됐다. 공급이 과잉된 상태였는데, 규제 지역으로까지 묶어놨죠. 이게 공급 과잉이면서 오히려 또 수요들은 줄은 이유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부산하고 서울하고 지금 어딘가 투자를 해야 된다. 어디 투자하겠습니까? 네, 서울의 집값이 월등히 많이 오르고 있고 부산은 집값이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집값에 투자를 하죠. 여기 보시는 해운대구 센터시티 이 왼쪽과 마린시티 오른쪽 전경 보시면 굉장히 멋있죠. 네. 제가 이쪽에 외부 강의를 갔다가 이쪽에서 1박을 했는데요. 정말 야경이 멋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앞에 이제 카페도 가고 사람도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야경이 멋있고 굉장히 좀 높은 마천루들이 멋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여하튼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자본력이 없는 분들은 아닙니다. 부산에서 가장 부자인 동네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부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서울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하겠죠. 요즘 같아서. 당연히 서울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니까 부산은 그만큼 수요가 줄었고요. 공급은 늘어났고 수요는 줄었고 이 상태에서 규제까지 하게 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산 광역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0% 밑줄인 마이너스 포인트로만 다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뭐 부산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부산 말고 울산 쪽 있죠? 울산 쪽은 조선업으로 굉장히 좀 흥했었던 도시들이잖아요. 근데 울산 같은 쪽도 지금 굉장히 부산보다 더 많은, 더 빠른 속도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가 1인당 소득이 거의 가장 높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수준이 되게 소비의 도시였어요. 근데 지금은 소비가 전혀 안 되죠. 네, 어떤 기사 보니까 요즘엔 커피값까지 아끼고 있답니다. 그리고 중개업소의 3, 40%가 문을 닫고 있어요. 왜? 집을 아무도 안 사니까.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기반이 됐었던,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반이 됐었던 것들은 이제 당연히 일자리였는데, 그 일자리가 자체가 사라져버리니까 부동산을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살 이유도 없는 거죠. 직장을 잃었으니까. 그런 일이, 그러니까, 이 핵심 일자리와 집값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울산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흰 DTI와 LTV, DSR까지. 이게 정말 뭐 어려운 용어들만 튀어나오고 있는데, 한번 뭔지 볼게요. 자, 대출규제 3종 세트 이름도 잘 짓네요. 자, 이렇게 어떤 건지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DSR이라는 것, 그러니까 DTI보다는 신 DTI가 더 센 거고요. 그 다음에 신 DTI보다 DSR이 더 센 놈입니다. LTV라는 것들은 이번 9.13 대책에서 나왔고 기존부터 나왔었던 용어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그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내가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LTV가 60%다. 그럼 6억까지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DTI 같은 것들은 여러분의 소득, 내가 연봉이 얼마니까 얼마까지 빌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기존의 총부채산 비율 DTI랑 LTV 정도가 적용됐었는데 신 DTI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4일부터 9.13 대책 이후부터 고가 다주택자를 경영해 담보인정 비율을 0%로 맞췄죠. 네, 조정 대상 지역 일부에. 자, 그런 상태인데요. 지금 한번 내용을 조금만 설명드려볼게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기 때문에. DTI라는 것은, 자, 보세요, 일단.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따질 때, 잠깐만, DTI부터 설명드릴게요. DTI라는 건 뭐냐면, 내 어떤 그 상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상환 능력. 그래서 LTV가 아까 10억짜리 아파트 빌릴 때 LTV가 60%면은 6억 빌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DTI가 예를 들어서
뭐 50%다. 그러면 내 연봉이 5천만 원에 50%면 얼마입니까? 2,500만 원이 되는 거죠. 10년 동안 상환하는 걸로 하게 되면 2억 5천이죠. 그래서 LTV는 6억까지 빌릴 수 있지만 그래봤자 나는 2억 5천까지밖에 못 빌리는 거예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LTV라는 건 있지만 DTI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옛날에 글로벌 금융위 때 리먼 사태 났던 것들이 LTV가 110%, 100%가 더 넘어가요. 근데 서브프라임, 프라임 등급이 아닌 서브프라임 등급, 굉장히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한테 DTI를 봤으면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소득이 없는 사람들한테, 낮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DTI 적용하게 되면은 많은 대출이 안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 규제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기존의 유럽들, 또 영국이나 뭔가 이런 나라들도 미국 못지않게 LTV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 싶으면은 살 수가 있어요. 별다른 돈을 들이지 않고 엄청난 레버리지를 끼고. LTV가 우린 0%도 생겼잖아요. 거기는 100%가 기본입니다. 어떻게 보면 100%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그런 형태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쭉 없어졌다가 몇 년 전부터 다시 나옵니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금융규제는 굉장히 강화돼서 잘 시행하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DTI가 그런 개념인데 신 DTI는 뭐냐면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기존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하던 것에 자, 이 설명 되게 어렵네요. 잘 보세요. 자,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뭐예요? 어떤 얘기냐면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요. 기존에. 그럼 거기서 지금 내가 이자를 내고 있답니다. 여기서 원금 상환하는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거기서 납부하는 이자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빌리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까지 합니다. 원리금까지. 네?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하는 것을 더해. 자, 소득 대비 부채를 따질 때 원래는 기존의 이자, 그 다음에 신규 원리금. 이 상태에서 신 DTI는 뭐냐면 기존의 주담대도 이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DTI라는 것은 기존에 네가 이자 얼마 내고 있어? 이 정도 내고 있어. 감안해서 그럼 너 이 정도까지만 빌려줄게 했는데 기존에 이자 얼마 내고 있어? 플러스 기존에 이자랑 원금 얼마 상환하고 있어? 더 커지죠. 이만큼 커진 만큼 이만큼 더 줄어들겠죠, 대출이. 네, 그게 신 DTI예요. 근데 이번에 그 DSR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서는 이 DTI 같은 거는 주택담보대출, 줄여서 주담대라고 해서 주담대 이자, 주담대 원리금, 주담대 원금 이런 식으로 주택담보대출만 갖고 나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DSR이라는 것은 뭐냐면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이죠. 여기 표현해서 알 수 있다시피 여러분들이 납부하고 있는 모든 가계부채를 다 통틀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납부하고 있는 카드 대금, 여러분들이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할부금, 뭐 등등등, 마이너스 대출, 통장,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해갖고 너의 가게에 지금 납부하고 있는 모든 거를 통틀어서 그만큼 제외하고 한계를 정해놓고 그만큼은 제외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것이 더 커졌죠? 그러니까 이만큼 또 줄어들게 되죠. 대출 받기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이게 이제 DSR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DTI 적용, 신 DTI 적용, 그 다음에 DSR까지 적용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들은 뭐 당연히 그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대출을 받아서 그냥 집 사는 데 쓰니까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사에서 말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출 규제 경우 사후 약방문 성격이 짙다. 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팍 가시죠? 왜냐면 지금 대출 받아서 찔만큼 다 뛰었는데, 찔만큼 다 뛰었는데, 또 이제 약간 늦은 게 아니냐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어? 어, 녹화가 안 된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향평등 전성시대 가입자 수 2,400만 명 돌파. 뭐 거의 뭐 애기 빼고
노령자분 빼곤 다 있다는 얘기죠. 저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 쓰진 않아요. 그죠? 요즘엔 뭐 대부분 다 가점제로 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 하여튼 뭐 많아졌다. 이게입니다. 예. 이자라도 받으니까. 뭐 없는 것보다 그냥 하나 만들어 놓는 게 낫죠. 한 달에 2만 원만 내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1주택 부모와 무주택 자녀 부동산 세대 갈등.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면 부모님은 집을 갖고 계시고 자녀는 집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을 팔아가지고 조그만 걸로 옮겨가고, 내가 이제 새롭게 구입하거나 내지는 이제 뭐 내가 뭐 신혼 청약이든 뭘 하든 간에 했을 때 못해달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로 지금 부동산으로 인해서 세대 갈등이 좀 일어나고 있고, 이웃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있고, 지역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부동산 전문가 일단 대책에도 서울 집값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네요. 떨어진다고 얘기하시는 분 당분간 조정 국면이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뭐 공급이 부족하다. 근데 공급 대책으로 내놓은 것들이 서울의 집값을 잡기엔 터무니 없는 지역들이 많다. 그죠? 더군다나 서울의 요소요소에 지금 그 임대주택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도 지역 주민과의 어떤 협의를 또 이뤄내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난관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겠냐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일단 멈춘 집값 추가 대책 임팩트 주목. 당장 확실한 시그널이 움직여. 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왜냐면 정책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정책이 나오면은 다만 몇 주, 다만 한두 달이라도 잠깐 움직이면 멈춰지게 됩니다. 눈치 보기 싸움이 이게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할까라는 것들을 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또 다시 별거 없이 또 올라간다 그러면 추가 대책이 얼마만큼 세게 나올지를 주목하는 건데 웬만한 카드를 다 쓰지 않았나 싶은 느낌도 들고 해서 좀 불안한 감은 있네요. 자, 입주 때까지 최소 5년, 9.21 대책, 공급 대책에서 입주 때까지 최소한 5년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21년도부터 입주한다고 하지만 그건 굉장히 숫자가 의미가 크게 없는 숫자, 4,700세대였나요? 하는 것들이고 최소 5년 정도 있어야지만 공급이 본격화되는 건데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이면 다 올라버리겠죠. 더군다나 5년 정도 뒤에 입주하는 것도 계획상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거의 90% 확률도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협의도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보상도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거를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계획만 세운 건데 그 계획대로 딱딱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드문 케이스예요. 더 늦는 거죠. 여러분 아우슈비츠 아시죠? 아우슈비츠. 히틀러. 근데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냐면, 지금 서울 성동구치소 같은 경우도 구치소였으니까 얼마나 주변이 사실은 주거 환경이 그냥 좋진 않았겠습니까? 이미지도 그렇고. 그래서 드디어 이전을 하고, 거기서 이제 주민들을 위한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립하기로 공약을 했었는데, 이거를 좀 뒤집었죠. 박원순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막 반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우슈비츠 얘기가 나온 건 어디냐면, 하안동 쪽이에요, 하안동. 자, 보세요. 2만여 가구가 대부분 10평대에 30년 다 돼가는 낡은 아파트, 광명시 하안동 주민의 인터뷰입니다. 하안동은 슬럼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이다. 이곳은 실제 집값도 오르지 않았고 중산층 하나 없는 서민들만 사는 동이라 무슨 일이 벌어질 거에 생각되는 우리가 문제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을 수용한 개토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를 연상케 하는 도시계획이다. 물론 하안동이 안 올랐느냐?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진 않습니다. 꽤 올랐어요. 한 7, 8천만 원에서 많게 1억까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광명역이라든가 광명 쪽에 재개발 재건축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진짜 관심 없었던 하안동 쪽도 갭매우기로 다 오르긴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아직도 소득순이 높지 않고 조금 그런 지역이긴 한데 거기다가 대규모의 또 60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동택지를 지으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재산권의 제약이 좀 있겠죠. 그래서 물량이 많아버리면은 그래서 반발이 거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정부가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경기도 쪽에다가 계속 지금 공급을 하잖아요.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의 공급이 적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거는 서울 쪽에 있는 기존의 물량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기존 물량은 다주택자들 중과해버리니까 안 나오죠. 장기보유
주택임대사업자로 장기 등록해버리니까 8년 동안 또 물건 나오기 힘들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종부세 갖고는 지금 매물을 내놓게 하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한 인상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서울의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결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지방시장과 서울시장의 양극화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결국은 서울 쪽에다가 양질의 그 주택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서울시 그나마 그린벨트가 좀 공급을 할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인데 지금 박원순 시장하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협상이 잘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은 뭐 그런 정도인데, 일단 그 추석 이후에도 잠깐은 사람들이 눈치 보기로 한번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나 보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또 공급 대책 같은 것들 사실 되게 약하게 나온 거잖아요. 좋은 적이 안 나왔잖아요. 뭐 지금 엊그저께 봤었던 기사에는 17,000가구인가요? 뭐 그런 지역에서는 인천 검암역 같은데, 나 아니면은 이제 뭐 시흥 쪽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한 동네다. 이런데 이제 공급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은 기존에 이제 유출됐었던 신도시 후보지 유출됐었던 8군데 중에 5군데가 지금 거의 재지정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투기꾼들이 와서 땅값을 다 올려놨는데 그쪽 사람들만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정부도 고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서울의 집값을 정책으로 잡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은 기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승훈 소장의 부동산 폭토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그 미국 금리 같은 것들을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그 내용을 보고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